첫 번째로 왜 이 책을 쓰게 됐냐 하면은 뭐 중국이 엄청 중요한 나라라는 건 이제 제가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특히 1992년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에 아주 굉장히 큰 영향을 줬죠. 그리고 현재 세계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미중 관계죠.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이유고,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국이 되었냐? 트럼프가 그 중국을 방문해서, 북경을 방문해서 시진핑하고 회담을 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걸 보고서 느끼신 게 뭘까요? 아, 이제 중국이 미국하고 맞먹는구나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어요? 네. 근데 시진핑이 2012년에 그 선출됐을 때 미국한테 요구한 게 소위 신대국 관계라는 걸 요구했는데, 무슨 뜻이었냐면은 이제 중국과 미국이 양대 강국이 됐으니까 서로 좀 대우를 좀 제대로 해주고 대화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미국이 그걸 아주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했는데, 이번 회담 보면서 느낀 거는 역시 이제 중국이 신대국으로서 G2로서 트럼프가 대우를 한다, 이런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뭐 트럼프는 앞에서 좋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속마음은 모르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오늘 우리 책은 세 번째 질문, 중국이 어떻게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로 얘기할 겁니다. 한국 경제와 중국 경제 관계는 지난 35년간 보면 한 3번 정도 바뀌었다고 보겠는데요. 6.25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한국하고 중국 경제가 교류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일제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주에 많이 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봉천이라고 그랬죠. 지금 심양, 그죠? 이제 그런데 거기에서 비즈니스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조선과 중국 본토는 교류가 많았는데 6.25 때 완전히 끊어졌죠. 그래가지고 92년 국교 맺을 때까지 거의 뭐 단절됐다가 92년에 이제 국교 정상화하고, 2년부터 2012년까지 20년은 지난 3000년인지 몇 년 동안의 한중 관계에서 한국이 가장 우위에 서서, 말하자면 기술이나 기업 경영 능력이나 뭐 이런 모든 면에서 한국이 우위에 섰던 시기였고, 지금도 많은 회사들이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시기였고요. 결국 20년의 그 좋은 시절이 끝나고 이제 2012년부터 중국이 조금씩 경쟁력이 강해지다가, 이제 한 10년 후 2023년부터는 이제 중국 기업이 적어도 기업 경쟁력 면에서는 한국을 넘어서는 이제 그런 됐기 때문에, 한 92년부터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이제 변화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 최대 화두가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것은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1기에 관세부가 했고, 이 바이든이 이제 공급망 분리, 소위 디카플링을 했고, 트럼프 2기에는 다시 관세 카드를 꺼냈지만은 결국 미국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의 기술 발전이나 추격을 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점인 거고, 지금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카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술과 장비 공급 정도 막는 거 말고는 미국이 쓸 카드가 별로 없고, 오히려 중국이 히토류 가지고 카드를 쓰기 때문에 지금은 양국의 교섭력이 굉장히 비등비등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이게 중국이 기술 강국이 언제부터 됐냐? 아주 최근입니다. 아주 최근.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이제 인풋을 넣어서 아웃풋이 나오는 건데, 인풋이라는 게 R&D 지출이고 그 다음에 사람인데요. 중국의 R&D가 GDP의 2%를 넘은 게 2013년부터입니다. 아주 최근입니다. 지금 한국은 5% 쓰고 있죠, 그죠? 예? 중국이 지금 3%가 아직 아마 안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의 고등학교 출신이 50%가 대학에 진학한 게 2018년입니다. 18년.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생의 50%가 대학에 가기 시작한 게 1995년이었는데 중국은 2018년이고,
중국에 대학 가는 사람 중에 이공계 출신이 이제 결국 중국의 R&D 핵심 요원인데 걔네들이 1년에 400만 명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좀 더 나올 건데. 그러니까 중국의 대학생이 예를 들면 1년에 대학에 가는 학생이 한 1000만 명 조금 넘을 텐데 그 중에서 400만 명 이상이 이공계입니다. 그게 중국의 기술 개발 핵심이에요. 그죠? 그게 2019년입니다. 18년, 19년. 그 다음에 세계 특허에서 미국을 제친 게 2019년. 그 다음에 창업 빅뱅이 2015년. 그리고 미국에 갔던 애들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온 것도 2015년경. 그 다음에 세계 유니콘 중에서 중국 기업의 비중이 25%를 넘는 것도 17년. 그러니까 중국이 기술 강국으로 이렇게 실제로 나타난 것은 10년이 채 안 됩니다. 아주 최근의 일인데 이제 놀라운 것은 그럼 어떻게 2003년만 해도 별 볼 일 없던 중국이 2005년만 해도 별 볼 일 없던 중국이 10여 년 만에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었냐.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책에서 답하려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얘기하는 두 번째 포인트인데 중국과 미국이 경쟁하지만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국과 일본과 EU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하냐? 한국과 일본과 EU는 경제를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오래된 대기업이. 반면에 중국하고 미국은 스타트업이 주도하고 있다. 여러분들 지금 소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회사들을 있잖아요.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뿐이 아니고 샤오미, 화웨이, 우리 책에서 지금 스터디했던 10개 이상의 중국 기업들 모두 다 창업 세대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의 세계 경제는 벤처기업이 주도하는 경제냐, 오래된 대기업이 주도하는 경제냐, 저는 그거에 따라서 성과가 다르다고 봅니다. 특히 일본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재팬 패러닥스라는 게 뭐냐면 연구 개발에 GDP의 4%까지도 집어넣고 있는데 혁신이 안 돼요. 상업화가 안 돼요. 한국은 지금 반도체 때문에 반짝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계에서 지금 GDP의 5%를 R&D에 쓰고 있는데 경제가 활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굉장히 중요한 차이는 기업은 창업 세대가 주도하느냐, 오래된 관료들이 하느냐. 그러니까 기업에서 오래된 임원들, 그 사람들은 현상 유지가 목표거든요. 현상 유지가 목표인 경영자들이 주도하는 기업은 혁신을 못하죠. 왜냐하면 혁신이 자기네 위치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이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중국 경제 약점이 뭐 있겠지만 결국 저는 중국이나 시진핑이 미국과 트럼프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그 전 주석들은 2텀씩밖에 못했는데 5년씩 2번 10년. 시진핑이 지금 3번째 하고 있나요? 네. 근데 4번째까지 할 것 내년에 지금 다시 된다는 거잖아요. 왜? 미국의 압력 때문에 중국이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이 물론 자체적으로 2015년부터 기술 개발을 잘 하긴 했지만 결국 2017년경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압력이 중국으로 하여금 똘똘 뭉쳐서 거국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뭉치게 만들고 시진핑이라는 사람을 계속해서 지도자로 모시는 것이 이게 지금의 중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 정리를 하겠는데요. 이제 지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지금의 이제 앞으로 한 10년 정도의 미래를 내다본다면은 이제 AI를 주도하는 나라가 아마 승자가 되겠죠. 지금 현재로 보면 이제 자원 투입을 놓고 보면 뭐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 투입만 놓고 보면 뭐 여기도 뭐 컴퓨팅 파워가 74대 14라고 되어 있지만은 대충 7대 2대 1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투자 자원의 그 비중을 보면 미국이 7, 중국이 2, 나머지 다 합친 게 1.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주도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역할 또는
미국과 동아시아의 역할은 지난 정보혁명 50년 동안에, 그러니까 컴퓨터 PC가 개발되고, 저는 정보혁명을 92년, 93년 인터넷이 나온 다음에 이제 정보혁명이 본격화됐다고 보는데, 92년, 93년 이후에 정보혁명은 어떻게 완성됐냐? PC, 인터넷, 스마트폰 다 미국이 개발했지만 그것을 싼 제품으로 만들어준, 그래서 대량 보급을 한, 예를 들면 PC, 스마트폰, 반도체, 하드웨어를 동북아가 동아시아에서 양산했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정보혁명의 완성은 북미의 소프트웨어와 동아시아의 하드웨어의 결합입니다. 동아시아가 없었으면 정보혁명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결국 AI도 북미와 동아시아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엑스플로 또는 파운데이션 모델 어플리케이션, 피지컬 AI 이런 식으로 결국 분업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나 한국이 동아시아가 인풋 면에서는 미국의 침해에 못 당할지 모르지만 응용 면에서는 아마 대등한 또는 앞설 수도 있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 둘 중에 누가 이기느냐라는 질문이 아니고 미국과 중국이 당분간 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어떠냐?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이제 강국이 됐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강국이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의존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지금 이미 우리나라 수출의 중국 비중이 20%로 줄었잖아요. 근데 20%라는 게 뭐냐면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7%쯤 되거든요, GDP가. 그러면 자, 중국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인데 한국의 수출이 20%만 중국에 간다는 얘기는 한국 경제는 굉장히 독립적인 경제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이 분리되기 때문에 한국이 덕을 많이 보고 있지만은, 그거 아니래도 기술, 경제, 안보, 문화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미국의 게임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 전략은 뭐 그랜드 전략, 밸런싱 전략, 해칭 전략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 안 드리겠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험한 세상이지만 대한민국은 괜찮은 나라다라는 말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